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부터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된 소비 쿠폰 사업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백신 책임자가 다음 달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5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했던 메릴랜드주의 한국산 진단키트 결함 보도에 대해서는 메릴랜드 주정부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필수 인력들의 원활한 이동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공평한 보급도 강조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 무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그 사이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2단계로 올리겠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닷새 연속 300명대를 찍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먼저 어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0시 기준입니다. 신규 확진 330명, 5일 연속 300명대입니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10,000건 이상 줄었는데도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표면적으로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국내 발생 302명, 해외 유입 28명입니다. 국내에서 치료 등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3,762명, 이 중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1명이 늘어 87명입니다. 사망자도 2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05명으로 치명률 1.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명, 경기 74명, 인천 26명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경남 19명, 전남 13명, 전북 12명, 강원 12명 등의 순으로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건수당 확진자의 비율, 이른바 양성률은 2.7%로 급격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최근 일주일간 감염 재생산지수, 이른바 코로나19 전파력을 분석을 해보면 감염자 1명이 1.6명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주 1.1명에 비해 가파르게 유행이 확산 중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점은 내일부터고 발표는 어제 먼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리두기 상향은 최소 10일 이상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유행이 확산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늘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이 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겁니다. 인원 제한과 밀접 접촉 제한이 1.5단계 핵심 내용이었다면 2단계는 일부 고위험 시설 운영 중단, 영업시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먼저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종류에 대해선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모두 중단됩니다. 음식점의 경우는 오후 9시 이후엔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중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이나 음료 섭취가 금지됩니다. 대신 커피나 차를 포장해서 갖고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결혼식이나 기념식 등 각종 모임과 또는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그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교 등교 인원은 3분의 1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각종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전북은 오늘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데요. 밤사이에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2명 나왔습니다. 모두 익산의 원광대병원 관련 감염 사례들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전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익산 원광대병원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 2명이 더 나왔다고 어젯밤 재난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추가 확진자에는 자가격리하고 있는 원광대병원 간호사 1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전북 181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2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광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4일 퇴원한 환자도 전수조사를 하던 중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닷새간 확진자만 4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과 전주, 군산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은 100명 이상 참가가 금지되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헌팅 포차 등 이용시설에서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 홍보관은 심야 영업 중단됩니다. 종교활동 좌석수도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사나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연말연시 불필요한 다른 지역 방문과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우리 국민 60%가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KBS 뉴스에 출연해서 그같이 밝혔는데요. 세부적인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관광 분야 등에 발급됐던 소비 진작 쿠폰은 당분간 발급을 중단하는 쪽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코로나19 백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3천만 명분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민적 약속을 했던 3천만 명분, 즉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초과하는 그 정도 양을 저희들이 개별 기업과 협상을 해주고 있고 다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급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의 저온 유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안전성 유지와 관련한 조항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0도의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콜드체인 중에서도 특이한 콜드체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됐던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등 8개 분야 소비 쿠폰 사업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상황에서 소비를 권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관련 부처 간에 지금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러한 것을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능후 장관은 또 연말까지 200개가 넘는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해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국은 백신 긴급 승인 절차에 착수했고 접종은 다음 달 중순쯤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12월에 2천만 명, 내년부터는 매달 3천만 명씩 접종해서 내년 5월쯤에는 집단 면역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과 관련해 미 식품의약국 FDA 긴급 승인 절차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접종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FDA 회의에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권을 논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So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12월 한 달간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매달 3천만 명씩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추세면 내년 5월쯤 미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백신 개발 책임자는 전망했습니다. With the level of efficacy we have, 95%, 70% or so of the population being immunized
would allow for true herd immunity to take place. That is likely to happen somewhere in the month of May. 다만 정치적, 개인적 신념이나 초기 백신 안정성을 걱정해 상당수 미국인이 접종을 기피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9월 실시한 한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really hope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at the level of negative perception of the vaccine decreases and people's acceptance increase. That's going to be critical.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위한 치료제도 어제 FDA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때 처방받았던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FDA는 이 치료제를 65살 이상 고위험군 환자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감염자 위주로 투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이 가운데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가 결함이 있는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도구를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리트윗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메릴랜드주는 결함이 있어서 교체한 게 아니라 빠른 검사를 위해 보완된 도구를 추가 확보한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메릴랜드주가 수입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결함 관련 현지 언론의 보도를 리트윗했습니다. 이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겨냥해 결함 있는 진단키트에 큰 돈을 지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난 4월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매했다가 결함이 발견돼 한 달여 만에 추가 비용을 들여 교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만 달러가 추가 발생했지만 주정부는 교체 사실도 진단키트 랩건 50만 회 검사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새 키트를 다시 공수한 것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기준에 맞춰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보완된 키트를 추가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75%인 37만 5천 회분이 사용됐고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연방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주지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한 것에 대해 돈 낭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호건 주지사는 주지사들의 책임으로 돌린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어제까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었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G20 첫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정상들은 둘째 날에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불평등 해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틀간의 논의 끝에 G20 정상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특별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내용으로 이번에 한층 더 진전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도 강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코박스, AMC를 통한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튼튼한 사회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APEC, G20 정상회의로 이어진 2주간의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다자 무역체제 강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출근길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해서 낮까지 종일 춥겠다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배지 캐스터, 오늘 날씨 비롯해서 또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지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옷차림 따뜻하게 하라는 안부를 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파주는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4.4도로 출발했고요. 대관령과 의성, 제천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영하 0.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으면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당분간 오늘만큼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점차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0.5도, 전주 4도, 창원은 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이 6도, 안동 9도, 대전과 광주가 9도, 부산 10도 예상되고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제주와 영동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 도발을 한 지 오늘로 10년이 됐습니다. 현지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는데요. 현장에 장혁진 기자가 가 있습니다. 자, 장 기자, 아직 좀 이른 시각입니다만 연평도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연평도는 평화로운 어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서해는 막바지 꽃게철입니다. 선착장은 이른 아침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는 어민들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 연평도에 들어와서 마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포격을 받았던 민가 세 채는 처참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는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엔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 여러 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7km가량 떨어진 북한 해안포 진지의 모습도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포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부대는 북한의 기습 도발을 가정한 상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연평도 포격 전 10주기 추모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북한 포격으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올해도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평도엔 조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까지 겹쳐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돼 또다시 10년 전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잇따라 만나서 공수처 전국을 타개할 해법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공수처법 등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일도 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에 참석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민주당은 모레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그 전까지 여야 지도부의 물밑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대기업 이랜드 그룹의 본사 서버가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악성 코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하면서 이랜드 계열의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20여 곳의 영업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NC백화점. 지하 식품관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8층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저희 컴퓨터 자체가 안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계산대에 오류가 생겼다는 안내판이 보이고 휴일이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 발길 돌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저희도 먹을 거 좀 보려고 왔는데 다 돌아가길래 저희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좀 당황스러웠죠.
평소 사람들로 분배해야 할 식품관 계산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매장 내 서버를 차단시켰기 때문입니다.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 측이 매장 서버를 차단한 건 어제 새벽.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이른바 랜섬웨어가 이랜드 본사 서버에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새벽에 랜섬웨어가 들어온 걸 확인을 했고요. 서버 중에 일부가 감염됐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서버로 확산되는 거를 막고자 일부 서버를 내렸고요. 이 과정에서 이랜드 계열인 NC백화점 서울 강서점 등 6곳과 유코아 아울렛 경기 광명점 등 13곳을 포함해 23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랜드는 어제 오후 시스템 점검을 마친 매장들부터 차례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랜드는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 같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실제 랜섬웨어 공격이 맞는지, 또 이랜드 측에 금품 요구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샤넬의 한국지사 간부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자 사측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받아내고 이후에는 태도까지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샤넬 매장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입사 초기 한 남성 간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응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여직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주무는 거야? 이러면 될 때까지 주무거든요. 겨드랑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전국의 백화점 매장 영업을 총괄하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잠깐 포옹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가슴을 완전히 밀착시킨다던가 꽉 껴안고 하세요. 싫다고 표현칠 수 없죠. 그럼 싫다요. 항상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가슴이나 이런 데. 참다 못한 직원들은 지난 9월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드러난 피해자만 10여 명, 피해 기간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비밀 서약을 받은 뒤에는 아예 태도가 바뀌더니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얘기한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도둑맞은 느낌 같은 거예요. 피해 사실을 몽땅 가져가서 오히려. 이에 대해 샤넬 코리아는 관계법령과 산업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면서 비밀 서약서를 받은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경남 창원의 골프장에 황소떼가 난입해서 뛰어다니고 놀란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었다는데요.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 골프장에 소떼가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가 골프 치는 사람 주변을 스쳐 달려가더니 뒤이어 다른 무리 소들이 골프장을 제 집처럼 활보합니다. 80m 웨지 샷이나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난 20일 오후 6시쯤 골프장 손님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소떼 소동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쫓아내기까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러다가 없어지겠지, 가겠지 했는데 소들이 이제 저희한테 뛰어오더라고. 그래 난폭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는 뭐 좀 당혹스러웠죠. 이 골프장에 3년 전부터 10차례 넘게 소떼가 출몰했습니다. 분변으로 인한 잔디 고사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인명 피해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떼는 골프장 주변에서 방목된 상태로 사육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지로 이어진 골프장과 주변 도로, 인근 마을까지 소떼 출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소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죠. 소방서나 경찰에 오셔서 쫓고 일하시니까 그분들도 저희도 한두 번이 아닌 걸 알고 계세요. 경남 창원시와 소방당국은 방목 소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국가사적을 비롯한 부산의 문화재 밀집 지역에 32층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났습니다. 이 까다로운 허가를 대체 어떻게 받았을까 KBS가 추적해봤더니 제대로 된 표결은 없었고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사적 복천고분과 부산시 지정문화재 동네 읍성을 비롯해 문화재 14군데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2018년 이 지역의 최고 32층 아파트 건축안이 승인받았습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발 50m의 높이 제한을 벗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아파트 건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이 2018년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위원 절반이 이 아파트 건축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안건이 통과하려면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한다든지 안 가려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그중에서 몇 개 잡아가지고 팽수를 조금 어떤 데를 약하게 한다는 수 이런 걸 조정하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고층 건축안에 찬성했던 위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겠고 거부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가 돼야 된. 일부 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가 올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기억이 남아있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건축 허가가 났을 경우 승인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300명대로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3차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보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 5일 연속 300명대입니다. 국내 발생은 302명, 해외 유입은 28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9명, 경기 74명, 인천 26명, 경남 19명, 전남 13명, 전북, 강원이 각각 12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해 7명 추가 확진돼 누적 76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 관련해 지금까지 34명 확진자가 나왔고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 관련해서도 누적 24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권 동창 운동 모임이나 인천 남동구 가족 지인 관련,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 관련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먼저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 노래 연습장이나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에선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 이후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는 영업시간 중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시설 내 음식이나 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 한 칸을 띄우고 이용해야 합니다. 결혼식, 기념식 등 각종 모임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긴급 승인 절차에 이미 착수했고 당장 다음 달 중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2, 3천만 명씩 접종을 진행함으로써 내년 5월쯤에는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게 현지 백신 개발자들의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과 관련해 미 식품의약국 FDA 긴급 승인 절차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접종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FDA 회의에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권을 논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So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12월 한 달간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매달 3천만 명씩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추세면 내년 5월쯤 미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백신 개발 책임자는 전망했습니다. With the level of efficacy we have, 95%, 70% or so of the population being immunized would allow for true herd immunity to take place. That is likely to happen somewhere in the month of May. 다만 정치적, 개인적 신념이나 초기 백신 안정성을 걱정해 상당수 미국인이 접종을 기피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9월 실시한 한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really hope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at the level of negative perception of the vaccine decreases and people's acceptance increase. That's going to be critical.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위한 치료제도 어제 FDA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때 처방받았던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FDA는 이 치료제를 65살 이상 고위험군 환자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감염자 위주로 투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네,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결함이 발견됐다. 그래서 교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보란 듯이 리트윗했습니다. 처음부터 지방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방역 대응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트럼프였는데 메릴랜드주 측에서는 그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키트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 게 아니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메릴랜드주가 수입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결함 관련 현지 언론의 보도를 리트윗했습니다. 이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겨냥해 결함 있는 진단키트에 큰 돈을 지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난 4월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매했다가 결함이 발견돼 한 달여 만에 추가 비용을 들여 교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만 달러가 추가 발생했지만 주정부는 교체 사실도 진단키트 랩건 50만 회 검사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새 키트를 다시 공수한 것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기준에 맞춰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보완된 키트를 추가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75%인 37만 5천 회분이 사용됐고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연방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주지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한 것에 대해 돈 낭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호건 주지사는 주지사들의 책임으로 돌린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 격차가 더 커졌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자세히 살펴봤더니 저소득 가구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절반 이상이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상태였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전합니다. 하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얼마나 될까요? 3분기 통계를 봤더니 163만 7천 원입니다. 이에 비해 쓴 돈은 한 달 평균 188만 1천 원. 매달 번 돈보다 쓴 돈이 24만 원가량 더 많죠. 이건 평균이고 가구별로 따져보면 하위 20% 가구의 50.9%가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상태입니다. 3분기만 놓고 볼 때 소득 하위 20%에서 적자 가구가 절반이 넘은 건 2013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적자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씀씀이보다 소득 감소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 코로나19 2차 확산에다 긴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겹쳤죠. 그 여파로 3분기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39% 넘게 주는 등 취약한 일자리부터 사라졌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이런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근로소득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사업소득도 같은 기간 8.1%나 줄었는데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죠. 이렇다 보니 추석 전 나온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 지원금이 58만 원 정도씩 지급이 됐는데도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걸 막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인데 안 그래도 생계를 위한 필수 지출, 주거 비용과 식료품비만 해도 쓸 수 있는 소득의 45%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고 다른 씀씀이는 이미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서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진 가운데 삼성, LG, SK 등 주요 기업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다시 늘리고 출장과 회식을 제한하는 등 서둘러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 R&D 캠퍼스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LG전자. 사무직의 30%는 재택근무로 돌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전부 금지했습니다. 국내 모든 사업장과 건물에서는 외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임직원들은 국내외 해외 출장을 금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사업장과 서초타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도 지난 9월 잠정 종료했던 재택근무를 재개했습니다. 회식이나 출장, 교육 등의 행사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열사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SK그룹은 19일부터 설인 사옥의 외부인 출입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고 SKT에서는 사내식당 3부제, 엘리베이터 9인 이내 탑승 등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진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이런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사업장을 폐쇄를 하더라도 다른 거점 오피스나 재택에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 2차례 코로나19 확산세에 홍역을 치른 기업들은 대부분 조업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보다 한층 보수적인 지침을 유지하면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항공사 직원들 대량 해고가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여객기 기장들마저 새 직업을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첫 손님을 태웠습니다. 타이항공 기장으로 23년을 일해온 그는 지난 5월부터 일이 끊겼습니다.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그는 그랩이라는 자가용 택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많이 번 날은 1,400바트, 우리 돈 4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ก็เป็นส่วนใหญ่ก็จะทำพวกขายขนมขายกับข้าวทำกับข้าวหรือไม่ก็มีทำธุรกิจส่วนตัวครับ 말레이시아 말린도 에어라인의 아즈린 기장은 캡틴 코너라는 우동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미 2,200여 명의 동료들이 해고됐고 그 역시 기장 20주년이 되던 지난달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Because we just came back from office and we thought want to come here to support our captain. Yeah, so we are here. Selepas pandemik ini berakhir dan juga selepas perniagaan saya berjaya, insya-Allah saya akan kembali lagi dan akan mencari pekerjaan sebagai pilot, insya-Allah. 기장들의 이직 행렬은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 직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아있는 직원들 역시 상당수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항공사 직원 40만 명이 실직했거나 실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전에도 캐세이 패시픽 항공이 직원 5,9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네, 국내 3차 유행, 지난 1, 2차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과 또 내일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2단계에 대한 설명 자세히 들어보시죠. 앞서 두 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 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습니다. 이번 유행은
선제 조치를 할 중심 집단이 없고 일상 속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감염 위험 요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지난 2, 3월의 유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개편된 거리두기 조치에서는 카페를 프랜차이즈 카페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카페와 빵집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 거리두기 조치와는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일부 시설 같은 경우는 어겼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과태료 부과라든지 아니면 집합 금지와 같은 강력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이제 취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든지 생활치료센터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중환자 병상과 관련되어서 수도권은 52병상이 여유가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이 저희가 198병상이 있는데 그중에 38병상 정도는 중환자로 바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만들고 있는 긴급 치료 병상도 30병상 정도는 바로 이제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11월 말까지는 신속하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한국 WHO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 평가에 참여하게 됐다는 키워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2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의 품질 인증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한지 검사하는 데에도 심사자 자격으로 함께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식약처가 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 품질 인증 평가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품질 인증은 WHO가 국제 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에 공급하는 의약품의 품질과 안정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품질 인증을 받아야 국제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스크 의무화, 코로나19 확산 완화한다는 키워드인데요. 내일 0시부터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스크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0일 미국 캔자스주 105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24개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의 발생 비율이 감소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수능 전날 검사 받게 되면 당일 결과 통보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능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게 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수능 하루 전날인 12월 2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수험생은 당일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질병관리청과 함께 안정적인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한 대응을 위해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전날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에 그 결과를 당일에 알 수 있게 하고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시험장에 배치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등 진료 검사기관의 협조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중등 교원 임용시험 하루 전인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비슷한 사태가 수능을 앞두고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택배 물량이 늘면서 개인 차량으로 택배 일을 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자가용 택배. 그런데 이게 영업용 차량이 아니다 보니 사고가 날 경우 보험 처리가 아주 애매한데요. 별도의 전용 보험이 출시됐다고는 하지만 가입 자체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김범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로 택배 일을 하는 김모 씨. 최근 코로나19로 택배가 급증하자 부업으로 이 일을 택했습니다. 김 씨 같은 자가용 택배업자가 적지 않은데 쿠팡 물량을 받는 쿠팡 플렉서가 대표적입니다. 쿠팡 플렉서만 봐도 지난해 200명 수준에서 올해 10,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제 아는 동생도 실질적으로 최근에 사고가 났는데 120만 원을 상대편 차 받친 사람한테 물어준 거예요. 이게 심하게 접촉사고가 난 상황도 아니었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개인 승용차는 영업을 할 경우 대물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출시된 게 개인 승용차 택배보험. 하지만 김 씨는 가입을 포기했습니다. 보험료가 40%나 비싼 탓입니다.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고 저는 봐요. 이 때문에 개인 승용차 택배보험 가입 건수는 파악된 것만 700여 건. 전체 자가용 택배업자의 6%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배달원들의 피해도 지금 문제지만 그 사고가 났을 때 그 자차 보험이 없는 상대방의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달원들의 보험 가입을 좀 의무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보험 가입은 개인의 선택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용 보험 출시에도 가입률이 낮자 금융감독원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제 보험 도입을 업체들에게 적극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개인 소유로 타는 분들도 많고 길에서 빌려 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타고 나서 아무렇게나 세워두는 바람에 보행자들 통행에는 방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증 시각장애인 이차용 씨는 2달 전 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깨졌습니다. 길 위에 점자 역할을 하는 유도블록에 놓인 전동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진 겁니다. 유도블록에 그게 있다는 자체가 이제 상상을 못하니까. 허리 높이까지 오는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딱 성인 발목만큼의 높이라 걸리면 부딪히는 데 끝나지 않고 대부분 넘어집니다. 이렇게 가다가 걸리면 몸이 쏠려버리니까 무심코 놓고 가는 게 저희한테는 그게 지뢰밭이에요. 아무데나 세워둔 전동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운영업체는 뒤늦게 주차 제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유도블록 위나 건널목 앞,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10m 이내 등입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 버스 승강장에서 불과 2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습니다. 주차 제한 구역에 세워둔 것인데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역 인근은 물론 건널목 신호등색을 알려주는 시각장애인 음향 신호기 앞까지 전동 킥보드가 점령했습니다. 이거 지팡이도 이렇게 보행하면 이렇게 바닥에 너무 낮게 있거나 아니면 무릎 정도 있는 경우에는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하고 좀 더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주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당장 다음 달 10일부터는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이용량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한구역에 세워진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견인비는 운영업체에 물리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현실보다 늦게 변하는 규제와 인식 탓에 시각장애인은 오늘도 지뢰밭을 걷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담배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층이 핀다는 한 보루 10만 원이나 하는 담배까지 나돌고 있다는데요.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단둥의 고려거리. 북한 물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북한 담배를 파는지 물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된 지 10개월이 넘어가면서 북한 물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북한 담배는 중국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곳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압록강변 단교 관광지. 북한 화폐와 기념품을 파는 상인에게 북한 담배가 있는지 물었더니 숨겨놓은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안에는 북한 담배가 종류별로 가득합니다. 북한 담배는 한 갑에 우리 돈 2, 3천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밀수로 들어와 비싸다고 말합니다. 북한 물품을 판다는 또 다른 점포. 이곳에서는 북한 최고위층만이 핀다는 1호 담배까지 있습니다. 한 보루에 10만 원 정도로 고가에 팔립니다. 这4片肯定买不着，这是朝鲜最好的烟1号，它比那个727还贵多了，这是高的是顶级的烟。 코로나로 국경 봉쇄 이후 북중 간 교역은 중단됐지만 밀수품인 북한 담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궁중 음식, 말 그대로 왕실에서만 누리던 음식으로 워낙 손이 많이 가고 또 재료도 귀하다 보니까 요즘도 접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고궁에서 궁중 음식의 전통 공연까지 즐기는 색다른 체험이 있답니다. 안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두텁 단자입니다. 껍질을 깐 팥고물과 찹쌀가루를 켜켜이 쌓고 유자와 계피, 꿀 등 귀하디 귀했던 재료들로 속을 만들어 넣습니다. 간은 간장으로 잡습니다. 간장이 유일하게 들어가는 떡이에요. 요즘에 단짠 그러잖아요. 단맛이 있으면서 짠맛이에요. 곶감에 호두나 대추를 넣고 돌돌 말아 자른 곶감쌈은 겨울에 맛보는 별미 간식. 흑임자나 송화가루 등을 갖가지 문양의 틀에 찍은 전통 과자 다시개는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은 전통 궁중 음식들입니다. 손도 많이 가고 귀한 식재료가 많이 가요. 디테일이 끝판왕이죠. 깊어가는 가을밤 조선 왕실의 음식을 만들던 경복궁 소주방에서 궁중 음식의 맛과 멋을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 문헌 기록에도 조리법이 남아있는 제철 음식 밤죽.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밤은 노화 예방,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더덕을 찹쌀가루에 묻혀 튀긴 섭산삼과 조선 왕실의 특별식이자 겨울철 보양식품이었던 전약 등이 상에 올랐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이라기보다는 몸에 좋은 약이었기 때문에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했다고 합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우리 전통악기 연주회. 조선시대 세시 풍속에 대한 이야기까지 곁들여져 더욱 특별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밤에 경복궁에 머무니까 마치 조선시대 왕족이 된 것처럼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고요. 그 옛날 왕실에서만 누리던 궁중 음식의 미학. 이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립니다. 난중일기, 징비록과 더불어서 임진왜란 시기 3대 기록물로 꼽히는 조선 선비의 일기가 있습니다. 쇠미록, 이 인내와 집념의 기록이 책으로 나왔다는데요. 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밀려드는 왜군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 백성들.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피란을 다니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조선 선비 오희문. 장장 9년 3개월에 걸친 인내와 집념의 기록 쇠미록입니다. 원문 한자만 52만 자, 우리말 번역서만도 6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일기를 추려 한 권으로 다듬었습니다. 한 평범한 선비의 고단한 피란살이를 통해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사회상을 속속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의 사망 소식부터 국가 간 분쟁을 부를 뻔했던 핵공격 위협까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짜 뉴스의 폐해.
이런 가짜뉴스 문제를 낱낱이 해부한 현직 언론인들의 책 2권이 나란히 출간됐습니다. 당신은 순 구라쟁이다라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포문을 여는 이 책은 거짓말의 유구한 역사 속에 실은 진실을 꿰뚫는 힘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제목부터 신랄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왜 거짓되고 편협하며 조작된 정보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적나라하게 해부합니다. 추억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남자 주인공 준세이. 그의 직업은 그림 복원사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미술품의 상처를 치료하고 복원해 후대에 길이 보존하는 일을 하는 저자가 흥미진진한 미술품 보존과학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명작의 복원을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부터 미술품 복원에 적용되는 과학, 미술품 보존의 의미까지 미술 작품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4.6도로 출발했고 대관령과 제천, 의성과 장수도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영하 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으면 이 한파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오늘과 같은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오늘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북서풍이 계속 강하게 불어들면서 지금 서해안 지역으로는 점차 구름이 끼고 있고요.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8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0.5도 가리키고 있고요. 춘천이 영하 2.3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 6도, 대구는 10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부터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수 진작을 위해 도입된 소비 쿠폰 사업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백신 책임자가 다음 달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5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했던 메릴랜드주의 한국산 진단키트 결함 보도에 대해서는 메릴랜드 주정부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필수 인력들의 원활한 이동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도 강조됐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주말 휴일 쉬시는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방안이 발표됐죠. 그만큼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요. 관련 소식 앵커 브리핑으로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30명,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을 끼고 있어서 검사 건수가 전날보다 10,000건 이상 줄었는데도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유형별로는 국내 발생이 302명,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이 119명, 경기도 74명, 인천 26명 등으로 수도권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건수당 확진자의 비율, 즉 양성률은 2.7%로 이게 상당히 높아진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3차 유행이 1, 2차 유행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딱히 선제 조치를 취할 만한 중심 집단이 없고 또 일상 속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임용 단기 학원인데요. 여기 누적 확진자가 76명까지 늘었습니다. 이 감염자들이 전국 11개 시도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거주지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누적 확진자가 34명까지 늘었고 서대문구 대학가 여기서도 확진자 수가 24명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불과 나흘 전에 1.5단계로 올린 바 있는데 내일 0시를 기해서 2단계로 다시 높아집니다. 또 호남권은 1.5단계로 올립니다. 전북은 오늘 0시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요. 호남의 타 지역들은 내일 0시부터 1.5단계로 올라갑니다. 또 광주는 앞서 지난주 목요일 19일에 이미 선제적으로 1.5단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역 조치들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일상 속 방역 수칙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소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은 불필요한 외출 모임 자제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입니다.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을 할 수 없고 노래방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방문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카페는 영업시간 내내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 밀집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관중 수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종교 활동은 좌석수 20% 내 인원으로 제한됩니다.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좌석 1칸 띄우기와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놀이공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큰 어려움이 야기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송구스러우며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앞서 1.5단계 소식 전해드렸던 전북 지역 상황이 요즘 갑자기 나빠지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도 추가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기자, 익산시의 원광대 병원이 감염 거점이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전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더 나왔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원광대 병원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 2명이 더 나왔다고 재난문자를 통해 알려왔습니다. 추가 확진자에는 자가격리하고 있던 원광대 병원 간호사 1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전북 181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2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광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4일 퇴원한 환자도 전수조사 중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닷새간 확진자만 4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전북 지역 누적 확진자는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과 전주, 군산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은 100명 이상 참가가 금지되고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합니다.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에서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 홍보관은 심야 영업이 중단됩니다.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사나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연말연시 불필요한 다른 지역 방문과 모임 등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우리 정부가 개발사들과 협상을 진행 중인데 이미 국민의 60%가 맞을 수 있는 물량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KBS 뉴스에 나와서 전한 내용인데요. 기타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효연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코로나19 백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3천만 명분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60% 이상이 접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민적 약속을 했던 3천만 명분, 즉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을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초과하는 그 정도 양을 저희들이 개별 기업과 협상해 주고 있고
다만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공급 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의 경우 영하 70도 이하의 저온 유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안전성 유지와 관련한 조항 작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도의 공급망이 필요합니다. 콜드체인 중에서도 특이한 콜드체인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이너스 70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안전성이 검증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신중하게 도입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위축된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됐던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등 8개 분야 소비 쿠폰 사업은 잠정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된 상황에서 소비를 권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관련 부처 간에 지금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방향은 그러한 것을 일단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능호 장관은 또 연말까지 200개가 넘는 중증 환자 병상을 확보해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국은 백신 긴급 승인 절차에 착수했고 접종은 다음 달 중순쯤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12월에 2천만 명, 내년부터 매달 3천만 명씩 접종해서 내년 5월쯤에는 집단 면역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과 관련해 미 식품의약국 FDA 긴급 승인 절차를 앞두고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가 접종 시간표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 FDA 회의에서 백신 긴급 사용 승인권을 논의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접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So I would expect maybe on day 2 after approval, on the 11th or on the 12th of December, hopefully the first people will be immunized across the United States. 12월 한 달간 2천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 뒤 내년부터는 매달 3천만 명씩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추세면 내년 5월쯤 미국 내에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백신 개발 책임자는 전망했습니다. With the level of efficacy we have, 95%, 70% or so of the population being immunized would allow for true herd immunity to take place. That is likely to happen somewhere in the month of May. 다만 정치적, 개인적 신념이나 초기 백신 안정성을 걱정해 상당수 미국인이 접종을 기피할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9월 실시한 한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9%가 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really hope and look forward to seeing that the level of negative perception of the vaccine decreases and people's acceptance increase. That's going to be critical.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위한 치료제도 어제 FDA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때 처방받았던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입니다. FDA는 이 치료제를 65살 이상 고위험군 환자와 증상이 심하지 않은 감염자 위주로 투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한국산 진단 도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가 결함이 있는 걸 구매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리트윗한 건데요. 메릴랜드주는 결함이 있어서 교체한 게 아니라 빠른 검사를 위해 보완된 도구를 추가 확보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메릴랜드주가 수입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결함 관련 현지 언론의 보도를 리트윗했습니다. 이어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를 겨냥해 결함 있는 진단키트에 큰 돈을 지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등은 지난 4월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매했다가 결함이 발견돼 한 달여 만에 추가 비용을 들여 교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0만 달러가 추가 발생했지만 주정부는 교체 사실도 진단키트 랩건 50만 회 검사분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새 키트를 다시 공수한 것은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기준에 맞춰 검사 결과가 빨리 나오는 보완된 키트를 추가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75%인 37만 5천 회분이 사용됐고 연말까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트윗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연방정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주지사들이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한 것에 대해 돈 낭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호건 주지사는 주지사들의 책임으로 돌린 대통령 지시를 따른 것이었다며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어제까지 이틀간 열린 회의에서 정상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했었죠.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조치를 모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G20 전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정상들은 둘째 날에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불평등 해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틀간의 논의 끝에 G20 정상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3월 특별 정상회의 당시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내용으로 이번에 한층 더 진전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도 강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보급에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코박스, AMC를 통한 개도국 백신 보급에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국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면서 튼튼한 사회 고용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APEC, G20 정상회의로 이어진 2주간의 다자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다자 무역체제 강화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종일 춥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베이즈캐스터, 출근길 영하권으로 떨어진 지역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실 때는 정말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렸는데요.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은 영하 5도, 파주는 영하 4.6도로 출발했고 서울도 영하 1.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파주의보는 낮이면 대부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분간 그래도 오늘만큼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습니다.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좋은 편인데요. 북서풍이 서해안 쪽으로 계속해서 불어들면서 서해안에는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낮까지 서해안과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은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10도, 전주 8도로 낮 동안에도 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오늘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민가가 파괴되고 또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있었던 현지에서 오늘 10주기 추모식이 열린다는데요. 중계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가 있죠. 이제 날이 좀 밝았으니까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막 해가 뜨면서 연평도에도 조금씩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는 막바지 꽃게철입니다. 선착장은 이른 아침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려는 어민들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 연평도에 들어와서 마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포격을 받았던 민가 세 채는 처참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는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엔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 여러 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서 7km가량 떨어진 북한 해안포 진지의 모습도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포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부대는 북한의 기습 도발을 가정한 상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연평도 포격전 10주기 추모 행사가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북한 포격으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올해도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평도엔 조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까지 겹쳐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진전돼서 또다시 10년 전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잇따라 만나서 공수처 전국 타개할 해법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공수처법 등 현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내일도 의장이 주재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에 참석해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민주당은 모레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그 전까지는 여야 지도부의 물밑 접촉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이 악성 코드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영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랜드그룹 본사 서버가 표적이 됐는데요. 이 서버가 멈추는 바람에 그룹 산하에 있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등 20여 곳 매장들이 영업을 한때 못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NC백화점. 지하 식품관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8층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저희 컴퓨터 자체가 안 되는데? 지하로 내려가 봤습니다. 계산대에 오류가 생겼다는 안내판이 보이고 휴일이지만 손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 발길 돌리더라고. 그래서 조금 저희도 먹을 거 좀 보려고 왔는데 다 돌아가길래 저희도 지금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었어요. 좀 당황스러웠죠. 평소 사람들로 붐벼야 할 식품관 계산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매장 내 서버를 차단시켰기 때문입니다. NC백화점을 운영하는 이랜드 측이 매장 서버를 차단한 건 어제 새벽.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이른바 랜섬웨어가 이랜드 본사 서버에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새벽에 랜섬웨어가 들어온 걸 확인을 했고요. 서버 중에 일부가 감염됐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서버로 확산되는 거를 막고자 일부 서버를 내렸고요. 이 과정에서 이랜드 계열인 NC백화점 서울 강서점 등 6곳과 뉴코아 아울렛 경기 광명점 등 13곳을 포함해 23곳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랜드는 어제 오후 시스템 점검을 마친 매장들부터 차례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랜드는 현재까지 고객 정보 유출 같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실제 랜섬웨어 공격이 맞는지 또 이랜드 측에 금품 요구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샤넬의 한국 지사 간부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를 하자 사측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받아내고 이후에는 태도까지 바뀌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샤넬 매장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입사 초기 한 남성 간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대응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여직원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디까지 주무르는 거야? 이러면 될 때까지 주무르거든요. 겨드랑이 이런 부분까지 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전국의 백화점 매장 영업을 총괄하는 40대 남성 A씨입니다. 잠깐 포옹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가슴을 완전히 밀착시킨다던가 꽉 껴안고 하세요. 싫다고 표현칠 수 없죠. 그럼 싫다요. 항상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가슴이나 이런 데. 참다 못한 직원들은 지난 9월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노조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드러난 피해자만 10여 명, 피해 기간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비밀 서약을 받은 뒤에는 아예 태도가 바뀌더니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합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느낌보다는 여기서 얘기한 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도둑맞은 느낌 같은 거예요. 피해 사실을 몽땅 가져가서 오히려. 이에 대해 샤넬 코리아는 관계법령과 산업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면서 비밀 서약서를 받은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골프장에 황소떼가 난입해서 뛰어다니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놀란 손님들은 대피해야 했는데 이런 일 처음도 아니랍니다. 윤경자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골프를 치고 있는 골프장에 소떼가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가 골프 치는 사람 주변을 스쳐 달려가더니 뒤이어 다른 무리 소들이 골프장을 제 집처럼 활보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6시쯤 골프장 손님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소떼 소동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쫓아내기까지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러다가 없어지겠지, 가겠지 했는데 소들이 이제 저희한테 뛰어오더라고. 그래 난폭하지는 않은데 저희는 뭐 좀 당혹스러웠죠. 이 골프장에 3년 전부터 10차례 넘게 소떼가 출몰했습니다. 분변으로 인한 그 잔디 고사 피해가 발생을 하고요. 인명 피해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떼는 골프장 주변에서 방목된 상태로 사육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지로 이어진 골프장과 주변 도로, 인근 마을까지 소떼 출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소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죠. 소방서나 경찰에 오셔서 쫓고 일하시니까 그분들도 저희도 한두 번이 아닌 걸 알고 계세요. 경남 창원시와 소방당국은 방목 소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죠. 경제적으로 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1, 2차 유행 때보다 지금의 3차 유행이 더 위험하고 지금 잡지 못하면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양민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 수도권의 60대 이상 확진자는 하루 평균 50명을 넘었습니다.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보다도 10명가량 많습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확진자가 늘면서 일주일 새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 병상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학병원 관련 등 집단 감염이 잇따른 호남권도 중증 환자 치료 병상 여유분이 6개에 불과해 병상 부족이 우려됩니다. 지방에서 그 정도 숫자로는 준비하겠다고 하는 숫자로는 감당 못할 수도 있어요. 의료 체계 부담에 대한 측면들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여기에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6에 달해 당장의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다음 달 초쯤에는 병상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이달 말까지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중 일부를 전환해 수도권은 44개, 그 외 지역은 24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진 모두 600여 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각 1개소씩을 상시 운영하고 예비 지정을 통해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기업들도 자체적인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늘리고 회의나 출장은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주요 대기업 임직원들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주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 서초 R&D 캠퍼스에서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LG전자. 사무직의 30%는 재택근무로 돌리고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전부 금지했습니다. 국내 모든 사업장과 건물에서는 외부 방문객들의 출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임직원들은 국내외 해외 출장을 금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원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원 사업장과 서초타워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온 삼성전자도 지난 9월 잠정 종료했던 재택근무를 재개했습니다.
회식이나 출장, 교육 등의 행사는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열사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SK그룹은 19일부터 설인 사옥의 외부인 출입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고, SKT에서는 사내식당 3부제, 엘리베이터 9인 이내 탑승 등 구체적인 방역 지침을 시행 중입니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나뉘어진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하면서 이런 원격 근무나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한 사업장을 폐쇄를 하더라도 다른 거점 오피스나 재택에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 2차례 코로나19 확산세에 홍역을 치른 기업들은 대부분 조업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정부의 거리 두기 단계보다 한층 보수적인 지침을 유지하면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담배가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층이 핀다는 한 보루 10만 원이나 하는 담배까지 나돌고 있다는데요. 오세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단둥의 고려거리. 북한 물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북한 담배를 파는지 물었습니다. 국경이 봉쇄된 지 10개월이 넘어가면서 북한 물품이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북한 담배는 중국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곳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맞대고 있는 압록강변 단교 관광지. 북한 화폐와 기념품을 파는 상인에게 북한 담배가 있는지 물었더니 숨겨놓은 가방을 꺼냅니다. 가방 안에는 북한 담배가 종류별로 가득합니다. 북한 담배는 한 갑에 우리 돈 2, 3천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막히면서 밀수로 들어와 비싸다고 말합니다. 북한 물품을 판다는 또 다른 점포. 이곳에서는 북한 최고위층만이 핀다는 1호 담배까지 있습니다. 한 보루에 10만 원 정도로 고가에 팔립니다. 코로나로 국경 봉쇄 이후 북중 간 교역은 중단됐지만 밀수품인 북한 담배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중 접경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죠. 프로야구 두산과 NC가 오늘 5차전을 치릅니다. 두산은 4차전에서의 타선 침묵이, NC는 지금껏 매경기 나온 실책이 고민인데요. 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회 두산 오재일이 타석에 들어서자 내야 왼쪽 수비가 텅 비었습니다. NC 3루수 지석훈이 수비 시프트를 위해 1루와 2루 사이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 오재일은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6회 두산 김재환도 초구 투수 앞 병살타로 추격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시리즈 내내 이어지는 수비 시프트에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두 왼손 타자는 4차전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그거를 굳이 뭐 또 어떻게 밀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뭐 공을 그쪽으로 또 유도할 수도 있고 본인들도 어떤 작전이나 이렇게 수행 능력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초소 이겨내야죠. NC는 매경기 실책이 불안 요소입니다. 특히 3차전 5회 김영규의 1루 견제가 뒤로 빠졌고 유격수 노진혁이 타구를 빠뜨리면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4차전까지 두산이 실책 1개인 반면 NC는 무려 7개나 됩니다. 실책을 파고든 두산의 작전 야구가 대부분 득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NC의 고민이 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어떤 실책들이 나오면서 그 부분들인데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타이밍들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들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승 2패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오늘 5차전에선 NC 구창모와 두산 플렉센이 2차전에 이어 또다시 선발 대결을 펼칩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나 많은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는 곳이 많은데요. 카메라 측정은 표면 온도만 재는 방식이라서 바깥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실제 체온보다 높거나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실내외 기온차가 커진 요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정 기자입니다. 구청 민원실 앞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한 남성이 입구에 들어서자 화면에 온도가 찍힙니다. 40.8도. 정상 체온을 훌쩍 넘은 고온입니다. 구청 직원이 몸에 갖다 대는 체온계로 다시 측정해보니 36.1도. 정상 체온입니다. 하루 평균 17,000명이 오가는 울산역. 열화상 카메라가 재는 체온은 정상을 벗어나는 오류가 잦습니다. 적외선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온도를 재려면 화면에 얼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나와야 되고요. 마스크 같은 걸 끼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정확히 재려면 관자놀이나 이마, 손목 등 맨살 피부로부터 2-3cm 떨어져서 측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에선 오가는 승객이 많고 체온계 접촉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 체온 측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차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내려오시다 보니까 이제 동시에 와서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바쁘게 나가시다 보니까 또 저희가 체온 측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바깥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처럼 실내에 온도차가 클 경우 실내에 5분가량 머문 다음 체온을 재거나 편차가 적은 귓속 온도를 재한다고 조언합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겨울철. 정확한 체온 측정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국가사적 복천 고분주위에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허가가 났습니다. 지정 문화재 구역에서 큰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까다로운 문화재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난 걸까요? 그 과정을 KBS가 추적해봤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국가사적 복천고분과 부산시 지정문화재 동네 읍성을 비롯해 문화재 14군데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2018년 이 지역의 최고 32층 아파트 건축안이 승인받았습니다.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해발 50m의 높이 제한을 벗었습니다. 문화재위원회가 아파트 건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이 2018년도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위원 절반이 이 아파트 건축안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안건이 통과하려면 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한다든지 안 가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 없이 그중에서 몇 개 잡아가지고 팽수를 조금 어떤 데를 약하게 한다는 수 이런 걸 조정하면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고층 건축안에 찬성했던 위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좀 기억도 못하겠고 고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 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조금은 고려가 돼야 된. 일부 위원들은 조합원들에게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전화가 올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심한 욕설을 했다는 기억이 남아있죠.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건축 허가가 났을 경우 승인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돈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으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SNS 홍보가 대세가 됐습니다. 대민 행정 홍보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SNS 홍보 한번 보시죠. 정진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일회용품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기획부터 출연, 제작까지 모두 청주시 공무원들이 도맡았습니다. 자원순환이란 어렵고 딱딱한 시책을 예능 형식으로 풀어 재밌게 설명합니다. 비운다, 분리한다, 종류별로 버린다. 인기 트로트를 재치 있게 개사한 코로나19 예방 영상도 선보였습니다. 단순 현수막이나 포스터보다 쉽고 재밌게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정책을 홍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SNS라는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재미있게 제작을 해서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공무원 청렴 교육 영상도 등장했습니다. 딱딱한 법률 해석 대신 실제 현장의 위반 사례를 드라마로 만들어 SNS에 배포한 겁니다. 딱딱한 집합교육 대신 드라마 형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했더니 직원들 반응도 좋고요. 공감도 많이 된다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9만 명의 SNS 구독자를 확보한 충주시는 수달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맛있는 사과! 충주 사과! 홍보용 SNS 계정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190여 곳. 코로나19 시대의 행정 홍보 전략도 발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난중일기, 징비록과 더불어서 임진왜란식의 3대 기록물로 꼽히는 조선 선비의 방대한 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또 흥미진진한 미술품 보존과학의 세계를 소개한 책도 독자들을 찾아옵니다. 새로 나온 책 김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밀려드는 왜군을 피해 피란길에 오른 백성들.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삶은 계속됐습니다. 임진왜란 시기에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로 피란을 다니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쓴 조선 선비 오희문. 장장 9년 3개월에 걸친 인내와 집념의 기록 쇠미록입니다. 원문 한자만 52만 자, 우리말 번역서만도 6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 때문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일기를 추려 한 권으로 다듬었습니다. 한 평범한 선비의 고단한 피란살이를 통해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사회상을 속속들이 엿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의 사망 소식부터 국가 간 분쟁을 부를 뻔했던 핵공격 위협까지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짜뉴스의 폐해. 이런 가짜뉴스 문제를 낱낱이 해부한 현직 언론인들의 책 2권이 나란히 출간됐습니다. 당신은 순 구라쟁이다라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포문을 여는 이 책은 거짓말의 유구한 역사 속에 실은 진실을 꿰뚫는 힘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제목부터 신랄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책의 저자는 사람들이 왜 거짓되고 편협하며 조작된 정부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적나라하게 해부합니다. 추억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남자 주인공 준세이. 그의 직업은 그림 복원사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미술품의 상처를 치료하고 복원해 후대에 길이 보존하는 일을 하는 저자가 흥미진진한 미술품 보존과학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세계적인 명작의 복원을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부터 미술품 복원에 적용되는 과학, 미술품 보존의 의미까지 미술 작품을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처럼 기온이 갑자기 차가워진 날엔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이럴 때 운전 중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 부근까지 정체며 가양대교에서 원효대교 사이 정체가 가장 힘겨운 모습입니다. 반대 일산 방향은 잠실대교 이전부터 한남대교 부근까지 더딘 운행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도심 안쪽으로 수서나들목에서 탄천 1교 이후까지 지체와 정체며 반포대로 반포대교 북단에서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 이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사거리는 양방향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왕산로 신설동 사거리에서 동묘암역 사거리 지날 때까지 신호대기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증산로 월드컵 경기장 방향 증산역 부근에서 간간히 지체와 서행 외에는 큰 어려움 없는 편입니다.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합정역 9번 출구 앞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소규모 집회 후 월드컵 경기장까지 도로 행진이 예정돼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철산교 부근 교통관리 시스템 정비 공사로 오늘 밤 11시부터 내일 새벽 5시까지 한 개 차로가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는 최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낳아 자발적 미혼모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출산을 둘러싼 이른바 낳을 권리,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문제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리 씨는 지난주 KBS와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비혼 출산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비혼모 출산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병원과 의학계의 윤리지침 등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 때문에 비혼 출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을 계기로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계획하는 비혼주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야 하는 아이의 입장과 안정적인 육아 가능 여부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우리 사회는 종전과는 많이 다른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삶의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의 등장에 대비할 법과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성과 여성의 법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민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임신과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족 구성의 권리와 사회적 권리 차원에서 비혼 출산을 바라볼 때가 됐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오늘부터 1.5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 국민의 60% 이상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가운데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도입된 소비 쿠폰 사업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의 백신 책임자가 다음 달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내년 5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했던 메릴랜드주의 한국산 진단키트 결함 보도에 대해서는 메릴랜드 주정부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화상으로 열린 G20 정상회의가 폐막한 가운데 필수 인력들의 원활한 이동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공평한 보급도 강조됐습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관령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파주는 영하 4.6도로 출발했고 제천과 의성, 장수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오늘만큼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데요. 안개도 거의 끼지 않아서 시정도 좋은 편입니다. 북서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면서 서해안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늘 낮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이 영하 1.1도, 철원이 영하 2.6도 가리키고 있고요. 광주가 5.7도, 대구 3도로 남부지방도 어제보다 많이 춥습니다. 한낮에도 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6도, 춘천 7도 예상되고요. 전주가 8도, 부산은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